네, 시선집중 2부는 특별한 손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몇몇 여성 및 아동 성범죄 사건들로 인해서 아주 시끄러웠는데요. 여기에다가 역대 최고의 저출산 문제, 여성 불평등 문제, 가족의 개념 논란까지 겹쳐지면서 여러 가지로 좀 짚을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을 오늘 좀 특별히 만나려고 합니다. 전국민 정신건강 주치의라고 소개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오은영 박사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은영입니다. 박사님을 지난 6월에 저희가 전화 인터뷰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그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일정을 보니까 원래 어제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으셨던데 일단 결국은 못 가셨죠? 네, 어제 금쪽 같은 내 새끼 촬영일이어서요. 저희가 촬영을 하면 한 몇십 명이 같이 움직이고 또 출연하시려고 했던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휴가를 내셔서 일정 변경이 어려웠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박사님 일정도 있지만 어제 그 국회가 국정감사가 중간에 전면 중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 하여간 네. 예. 근데 일단 그때 그 박사님 그 출석 요청을 했던 국회 입장은 아동 권리 보장 관련해서 의견을 좀 듣고자 함 이런 걸로 이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좀 저희가 좀 대신 한번 좀 여쭤보려고요, 박사님께. 네. 일단 이전부터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최근 들어서 성폭력 범죄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일단 좀 한번 보도가 많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늘어난 것처럼 착시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늘어난 건지부터 좀 궁금한데요. 아무튼 이런 현상을 박사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좀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통계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부터도 이런 성폭력 범죄가 있었죠. 예. 많은 소설에도 이런 구절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마도 이 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각계에서 많은 노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이 아무래도 분명해지면 예전에는 이 성폭력 범죄를 숨기려고 했던 거에 비해서는 요즘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신고도 하고 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증가한 걸로 더 파악되는 것도 많은 것 같고요.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성범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중에는 이 그루밍 성범죄라고 하죠. 미성년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도 이런 거에 발맞춰서 사실 민감하게 좀 사안을 접수를 하고 빨리빨리 수사를 하고 처벌하는 그런 과정들도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냥 코로나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늘었다고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코로나하고 상관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집에 머물다 보니까 또 인간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싶어 하죠. 네, 대면 소통을 이제 디지털 소통, SNS나 이런 걸로 바꾸게 된 부분이 많고요. 아무래도 SNS가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것들은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또 아무래도 그런 걸 통해서 신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노출되기가 아주 쉽고요. 그러게요. 또 아이들은 아무래도 그 그루밍 성범죄 같은 데 노출되면 굉장히 취약한 연령층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다가와서 가깝게 대해주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그러게요. 근데 또 조주빈 디지털 성범죄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조주빈인데. 네네. 조주빈이 또 다른 범행 저지른 게 이제 발각이 됐다 이런 뉴스를 어제 접한 바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우리의 수사 어떤 에서 지금 걸러지지 못하는 이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보세요, 박사님?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경우들도 많고요. 또 부모가 알게 되더라도 아이의 미래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됐을 때 걱정이 많이 되시니까 사실 좀 숨겨져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보죠. 그렇게 봐야 되고. 스토킹 범죄 있잖아요. 네. 스토킹 범죄도 지금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스토킹을 먼저 좀 법률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킹이라는 게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거,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들, 또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연락하는 거, 물건 보내기. 이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걸 말하는데요. 이걸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면 이것이 이제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스토킹은 폭력이죠. 그래서 폭력은 불법인데요. 그래서 스토킹도 불법이고 이거는
반드시 강력한 처벌이나 재발 방지 위한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스토킹 범죄가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우리가 예전에는 인간의 생활 반경이 되게 좁았던 것 같아요. 네. 그저 동네였다면, 직장,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면, 지금은 불특정 다수와 서로 연결되는 것들이 가능해졌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스토킹에 취약해진 것 같습니다. 좀 더 풀어주신다면. 스토킹이라는 게 원래 어쨌든 상대에 대한 잘못된 망상이나 광적인 집착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폭행이나 살인 같은 범죄를 일으키는 건데요. 그렇죠. 이게 직접 대면을 하지 않아도 물론 대면 스토킹도 굉장히 많고요. 대면을 하지 않더라도 SNS나 이런 걸로 뭐 DM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이 중간 과정에서 잘못되는 걸 통해서 이 스토킹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어떤 지속적인 어떤 스토킹 행위가 이루어지는 통로 자체가 달라졌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보통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병적인 소유욕과 집착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집착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거부를 하면 그냥 그런 마음을 좀 버리기도 하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스토커들은 상대방의 의사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감정 표출이나 집착 모두 굉장히 일방적이고 공격적이죠. 그리고 강제적이고 맹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스토커들은요. 상대방과 관련된 어떤 대상에 대해서 허황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사실로 여겨요. 그래서 상대방이 침묵을 하거나 좋게 거절 의사를 표하면요. 이것을 긍정적인 메시지로 꼭 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속칭 내숭 떤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네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집착한다, 이 집착을 원한다고 망상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착각을 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속담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러게요. 근데 이게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뭔가를 한번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10번 찍어가는 나무를 사람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게 지나쳐지면 이거 집착과 스토킹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본인은 그걸 구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근데 사람이 관심을 표현하고 소통을 원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냥 관심을 표현하는 정도 소통은 분명히 스토킹은 아니에요. 그래서 좋아할 때 접근하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연락도 하는데요. 근데 이 선을 딱 넘어서 상대가 부담을 느끼는 수준에 이르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무례함을 넘어서 넘게 되면 이제 범죄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그냥 선물을 보내는 거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내는 건 무례함이지만 선물 중에 뭐 괴이한 것이 들어있다든가 신음소리가 녹음되어 있다든가 어이구. 뭐 불법적인 게 껴있다면 그건 범죄가 맞죠. 그래서 이게 그냥 좋아하는 사람, 호감을 가진 사람한테 접근하는 그래서 이게 정도가 좀 선을 넘으면 약간의 무례함 이거를 넘는 거를 스토킹이라고 하는데요. 예. 어쨌든 개인이나 많은 다수의 주관적인 불쾌감 이것을 넘는 그런 인식 이게 바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피해자의 어떤 생명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신체에 해를 가하는 정도가 됐을 때 범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예전에 스토킹 피해자였거든요. 진짜요? 실제로 네네 제가 정신과 그 레지던트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요. 제가 스토킹 피해자였습니다. 근데 정말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일 다른 사람의 청첩장에다 이름을 파요. 신랑 이름에 자기 이름, 신부 이름에 제 이름. 그래서 그걸 보냈어요, 박사님한테? 네, 저희 의국이라고 하는데 그 의국에 매일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의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뭐 보통 의국원들이 진료하느라고 바쁘니까 이제 잠가놓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리고 와서 이제 제 책이나 물건 같은 걸 훔쳐가기도 하고요. 어이구. 그다음에 복도 같은 데 설 때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도를 넘으니까 우산으로 찌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팔 같은 거를 담뱃불로 지진 걸 저한테 보여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러기도 하고요. 이야. 근데 사실 제일 문제는
이거를 경찰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뭐 옛날이니까요. 몇십 년 전 일이니까요. 근데 이거를 피해자를 좀 유별나게 좋아하는 거, 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한테도 미혼이신가요? 근데 그때 제가 미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혼 남자가 미혼 여자를 좀 유별나게 좋아하는 건데, 뭐 그거를 뭐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서요. 근데 가장 스토킹 범죄에서 중요한 거는 법 집행을 하는 경찰이나 검찰, 뭐 판사분들 이런 공무원들이 어떤 그 인식을 분명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그런 정도의 반응을 보인다면 어떠한 도움도 좀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그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그 스토킹 피해자가 아무리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봤자 그거는 뭐 이제 그 속마음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착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당신 그거 범죄라고 분명히 고지시켜줘서 각성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1단계가. 그렇죠. 전 국민이 이런 데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마음을 그거를 자기 마음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을 과도하게 집착하고 통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다루는 분들이 아이고 그거 좀 그 가해자라고도 안 하죠. 아이고 뭐 남자가 또는 여자가 상대편 여자나 남자를 좀 유별나게 좋아하는 애정 행위인데 뭐 그걸 이렇게 보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아주 심각한 범죄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김근식 출소 앞두고 한번 인터뷰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김근식 같은 경우는 소아성 기호증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것도 상당히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상당히 심각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큰 범죄이고 큰 중증의 아주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소아성 기호증 자체를 질환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질환이라고 보죠. 근데 범죄로 이어지는 질환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질환이기 때문에 병인데 어떻게 이런 시각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소아기호증은 소아증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적으로 흥분되는 상상이나 충동 그런 행동이 반복적으로 강렬하게 나타나는 경우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이런 행동 때문에 크게 괴로워하거나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본인의 충동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요.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어떤 평생에 한 번도 보통 일반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누가 성적 대상으로 아이들을 삼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보호를 해줘야 될 대상이지 성적인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이 떠오르거나 이런 상상이 강렬할 때는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의미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이게 생활 속에서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치료는 범죄나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된 다음에 이거에 대한 처벌에 연계돼서 치료를 받게 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스스로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언제나 사회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피해자는 당연히 어린 아이들이니까 너무 무시무시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이게 범행으로까지 연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재범 가능성 거의 100%가 맞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들은 아주 신체적으로 약하고 정신적으로 미숙한 아이들을 자기가 지배하고 통제한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선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들이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감옥 안에는 미성년자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성인들만 있으니까 그 안에서는 범죄가 발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래서 사회 안에 다시 나왔을 때 우리 주변에 다시 미성년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가 쉽지 않고 너무나 어려운 문제고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눈에 띄는 미성년자들은 다 다시 이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잘 지냈다는 이유로 이들이 문제가 좋아졌다고 판단하는 건 매우 위험한 생각이란 말씀이죠. 어떤 말씀인지 알겠네요. 근데 저희가 며칠 전에 관련해서 이제 그 전 국립법무병원 이제 치료감호소라고 불렸던 곳이죠. 이곳에서 일단 전문의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더니 가장 좋은 어떤 대책은 화학적 거세, 결국 약물 그 주입이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시던데 동의하세요, 박사님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 소아성애자를요 감옥이나 다른 기관에 가두는 것은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이 소아성애자의 욕망이나 상상을 바꾸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감시를 수반한 그 약물 치료를 포함한 장기적 치료를 통해서
아주 일부 이분들이 조금 좋아지고 사회 복귀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일부. 아주 일부입니까? 굉장히,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근데 어쨌든 약물 치료는 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고 성적 욕구를 낮춰주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일부 약물들은 성충동이라든가 욕구 조절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발기 장애를 초래를 시켜서 이 성범죄를 막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는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심리 치료와 더불어서 병행을 했을 때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약물 치료 없이 이분들한테 이게 어떤 교화를 통해서 바꾸거나 이분들이 좋아지거나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매우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사님께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짧게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저희가 어제 관련 인터뷰도 잠깐 했는데 요즘 청소년 사이에 마약이 지금 많이 퍼지고 있다는데 혹시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박사님 혹시 뭐 관련 상담이나 이런 걸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 현상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걸까요? 청소년 아이들이 요즘에 이제 워낙 경쟁 사회고 아이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호기심이라든가 친구의 권유라든가 또 이런 어려운 불편한 마음을 순간적으로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또는 요즘에 이제 마른 몸을 날씬한 지나치게 마른 몸을 동경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의 목적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이런 마약에 쉽게 노출이 돼 있어요. 그리고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쉽게 구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한 펜타닐 패치인 거죠. 이것도 처방을 받아서 재판매를 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이 펜타닐 같은 데 노출이 되면 이 금단 증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중독이 되면 반드시 일정 기간 도움을 받아야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아이들이다 보니까 청소년이다 보니까 법조계, 교육계, 의료계 다양한 분야가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종합적인 대책을 잘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잘 취합을 해서요. 네네. 아이들을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지금까지 오은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